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등교 개학 날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선생님은 무척 설렙니다. 자, 그러면 그 설렘을 가득 안고 오늘도 선생님과 수업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육사 시인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자유롭게 한번 말해보세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육사 시인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시죠. 네, 이육사 시인 하면 여러분들 각자 떠올리신 게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시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예요 라고 말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육사 시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뭔가 좀 강렬하고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어조가 많이 쓰인 그런 시를 쓴 분 아니에요?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결의지가 항상 시에서 보였었어요. 갈등의식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이육사 시인은요, 교목이라든지 절정, 꽃, 아니면은 광야, 청포도와 같은 여러 가지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과 오늘 함께 배울 작품은 절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배울 절정은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뭐라고 해놨냐면 서리빨 칼날진 위와 같은 암담한 식민지 치하 현실 속에서도요, 그것을 이렇게 초극하려고 하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육사 시인의 강인한 저항 의지가 아주 잘 드러나는 대표적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잠깐만 보고 갈게요, 우리. 절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여러분? 절정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산의 맨 꼭대기라고 나와 있거나 아니면 최고의 경지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아니면 소설이나 극 같은 데서는요, 갈등이 최고조로 이른 단계를 우리는 절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영어로는 피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절정은 뭔가 최고의 경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 산의 맨 꼭대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지금 뭔가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절정에 있는 상황인가 봐요.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랑 본문에서 같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지한 키워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지한 키워드는요. 첫 번째, 일제 시기의 저항 시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윤동주 시인과 이육사 시인을요,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시인은요, 일제강점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뭔가 저항, 의지를 보였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뭔가 윤동주 시인은 선생님이 자화상에서 수업했던 것처럼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든지 아니면 좀 여성적 어조라든지 아니면 자아성찰 이런 특징이 되게 많이 드러난다면요. 이육사 시인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대답했던 것처럼 뭔가 되게 남성적이고 강인한 대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육사 시인의 본명은 원래는 이원록이고요. 그 뒤에 이활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육사라는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이육사는요 264번이라는 죄수번호예요. 다시 말하면 이육사 시인이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264번이라는 수감번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나와서도요, 여러분 나 이런 일제강점기 어떤 치욕을 절대 잃지 않겠어 라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뜻으로 그 이후부터 264라는 수감번호를요, 이육사라는 필명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육사 시인은요, 40년의 짧은 생애 동안 17번이나 옥살이를 하셨고, 총 44편의 시를 썼던 시인이십니다. 이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은요,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앞둔 1944년에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온몸으로 독립을 실천한 이육사 시인 같은 분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두 번째 이지한 키워드는요, 시상 전개 방식과 그 효과입니다. 이 시는 조금 이따가 배우기는 하시겠지만요, 기, 승, 전, 결의 한시 형식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에서 시작하고, 승에서 이어받고, 전에서 부연하거나 전환하고, 결에서 끝을 맺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시적 화자의 어떤 상황이 되게 많이 드러나고요. 후반부에서는 시적 화자의 어떤 심리 상태가, 인식 상태가 좀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기승전결이라는 한시는요, 좀 뭔가 절제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보실게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절정에서 무조건 꼭 언제나 나오는 문제, 역설적 인식. 지금 화자는요, 최고로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죠. 이 작품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서리빨 칼날진 위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서리빨 칼날진 위라는 되게 극한적인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포기해야겠어, 나 이제 너무 절망적이야, 희망이 없어, 됐어, 그만할래, 이런 식으로 끝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절정이라는 시가 이렇게까지 오늘날 평가를 받지 못하겠죠. 이육사 시인의 시 절정에서는요, 이런 서리빨 칼날진 위라는 극한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화자의 정신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빨 칼날진 위라는 극한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여러분, 희망까지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요,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넉넉한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본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계절의 책찍의 갈겨. 자, 여러분, 매운 계절이 맵다? 여기서 계절이 맵다는 그냥 매서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운 계절, 매서운 계절. 지금 매서운 계절을 여러분 미각화해서 매운 계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매운맛은요, 사실 맛이 아니라 통각이라고 합니다. 통각은 어떤 거죠? 아픔을 느끼는 맛이죠. 여러분들, 매운 음식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은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사실 혀가 아픈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맛있다고 느끼는 거죠. 자, 아픔을 느끼는 계절은 겨울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매운 계절은요, 이 시대적 상황이랑 연결시켜 본다면 일제 강점기의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매운 계절, 매서운 계절, 겨울,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에 채찍의 갈겨. 여러분, 채찍, 일제강점기랑 연결시킬게요. 계속 뭔가 일제강점기의 탄압, 시련의 갈겨, 뭔가 맞으면서 마침내, 여러분, 마침내 문법적 측면에서 잠깐 보고 갈까요? 문장 성분 뭐예요? 부사어 잡고 갈게요. 이육사 시인은 부사어를 굉장히 좀 또 많이 사용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자, 중요한 시 하나 나왔습니다. 잡고 갈게요, 여러분. 자, 북방. 여러분, 북방. 이렇게 동서남북 있으면 북방, 여기로 휩쓸려 왔대요. 여러분, 이 북방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동서남북은 수평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중에 끝, 이쪽에서의
끝! 다시 말하면 수평적 공간의 끝으로 휩쓸려 왔다고 합니다. 마침내 수평적 공간의 끝,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자, 휩쓸려 왔대요. 여러분, 여기서 휩쓸려 왔다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 원해서 온 느낌인가요? 아니죠. 뭔가 좀 견디면서 밀리고 밀리면서 온 느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마지막 더. 오다. 시제 뭐예요? 현재형 시제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자는요, 아주 매서운 계절의 탄압, 시련에 갈기면서 마침내 수평적 공간의 끝인 북방까지 억지로 견디며 밀려 휩쓸려 왔대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화자의 상황 잘 드러나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한시의 전개 방식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기승전결 중에 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정리할까요? 수평적 공간에서의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형 가도록 할게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여러분, 하늘은요, 대부분 긍정적인 시어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하늘조차 여러분, 지쳐서 끝나버렸대요. 여러분, 어디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고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북방이 수평적 개념이었다면 고원은 높은 공간이죠. 높은 곳에 있는 벌판을 우리가 고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고원은 어떤 공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수직적 공간의 끝. 됐습니까, 여러분? 자, 수직적 공간의 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서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헉, 여러분, 지금 화자 어디 서 있대요? 칼날진 위, 그것도 어떤 칼날진? 서리빨. 여러분, 서리빨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땅속에 물이 얼어서 기둥 모양으로 솟아오른 거잖아요. 되게 차갑겠죠? 그리고 그 칼날진 위에 서 있대요. 여러분, 어때요? 상상만으로도 정말 아찔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서리빨 칼날진 그 위.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북방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지금 고원 나왔고요. 그리고 서리빨 칼날진 그 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준 시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북방에서, 고원에서, 서리빨 칼날진 그 위. 맞아요. 이 세 개의 시어들의 공통점을 뽑아보면요. 실현의 공간이에요. 그쵸? 수평적 공간의 끝, 수직적 공간의 끝, 뭔가 극한 상황, 서리빨 칼날진 그 위, 맞죠? 그리고 지금 뒤로 갈수록 날카로움의 정도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북방에서 고원으로, 그리고 다시 서리빨 칼날진 그 위.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날카로움의 정도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점, 증, 법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서리빨 칼날진 그 위 엄청나게 극한 상황에 처 있다라는 거죠. 실현의 공간 지금 3개 나왔고 뒤로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점층법까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기 나왔으니까 승. 자, 승의 내용은 뭐였어요? 아까 기의 내용이 수평적 공간에서의 극한 상황을 의미했다면 여러분 여기는 어떨까요? 네, 맞아요. 수직적 공간에서의 극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기, 승, 1년과 2연에서 잘 드러나 있었죠. 그리고 그 상황은 굉장히 뭔가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 확인하고 3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겨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촘촘한 틈을 비집고 찔러 넣어라는 뜻이에요. 촘촘한 틈을 비집고 찔러 넣어.
다시 말하면 지금 제겨 디딜 틈조차 없대요. 일제강점기랑 관련해 본다면 자, 일제가 우리한테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는 일제한테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발끝으로 디딜 틈도 없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어? 무릎 꿇을 데가 없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무릎 꿇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겠어.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겠어. 라는 뭐로 보시면 되는 거냐면 강렬한 저항 의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제한테 나 너네한테 무릎을 꿇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쵸? 이 부분이랑 관련된 또 다른 해석은요. 뭔가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절대자나 초월적인 힘, 존재에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은요. 이 부분을 구원을 바라는 행위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음 행은 기도조차 할 수가 없다라고 구원을 바라는 행위로 본다면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는 기도조차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어떻게 해석을 하든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극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겠어 라는 강렬한 저항 의지 또는 구원을 바라는 행위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는 극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기승전 저는요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화자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되셨나요?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저항 의지를 마구마구 느끼면서 마지막 사연 갈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땠나요? 화자는 지금 수평적 공간의 극한 지점이었던 북방, 수직적 공간의 극한 지점인 고원, 게다가 서리빨 칼날진 그 위, 그래서 한 발도 디딜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죠. 화자는 이렇게 막다른 벼랑 같은 극한의 절망에서 절망하다가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요.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인식의 전환,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눈을 감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인식의 전환,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눈을 감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여러분 지금 겨울을요.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강철 하면은 뭔가 강철이 지금 차갑잖아요. 현실적,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적, 뭔가 절망적, 차가움 이런 마이너스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무지개는 어떻죠, 여러분? 무지개는 이상적, 뭔가 희망적, 되게 아름다움, 황홀함 이런 플러스적인 느낌,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 두 개의 시어는요, 여러분 같이 생각하면 뭔가 되게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이질적인 두 시어예요. 그런데 이 시어를, 이질적인 두 시어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극한 상황을 넘어서려는 화자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한 키워드 세 번째가 뭐였죠? 네, 맞아요. 역설적 인식을 통한 극한 상황의 초월. 역설적 인식을 통한 극한 상황의 초월. 지금까지는 겨울이 매섭기만 한
겨울이 매섭기만 한 겨울이었지만 이제는 겨울을 싸늘하고 비정하면서도 황홀한 아름다움을 지닌 무지개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비록 현실은 너무나 가혹해. 그래서 물러설 곳조차 없어. 하지만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보니까 무지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육사 시인이 사셨던 일제강점기는 물러설 곳조차 없는 극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육사 시인의 저항 정신은 무지개처럼 찬란히 황홀히 빛났던 것처럼 말이지요. 사연 기승전결 결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극한 상황을 초극하려는 의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여러분? 자,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보시면요. 전반부인 기와 승에서는요. 화자의 상황, 북방 고원이라는 뭔가 극한 상황에 놓여있는 화자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후반부인 전과 결구에서는요. 그러한 상황에 처한 화자의 인식과 정서가 제시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기승전결의 구성 방식을 통해서 한시의 구성 방식을 통해서 절제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선생님, 절정은요, 정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작품이고 정말 훌륭한 작품이에요.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언제 기출문제냐면 2011년 9월달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나 작품, 다 작품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절정을 배웠으니까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만 확인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가 절정입니다. 지향하는 삶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자, 밝은 미래 지향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화자의 의지, 강한 의지, 무릎을 꿇지 않겠어. 희망을 끝까지 놓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 맞네요. 갈등에 대한 포용과 조화 강조하고 있는 거 안 보이고요.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소망 나와 있지 않고요. 나약한 자신에 대한 반성적 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올바른 삶의 교훈 역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참조해야 돼요. 시어는 시인이 주제를 형상하기 위해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쓴 것으로 일반 사람의 보편적 상식과는 상반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자, 기억은 고원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니은은 강철입니다. 자, 그럼 보편적 상식이 먼저 나와야 되고 상반된 의미로 쓰인 시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고원은 우리가 보편적 상식으로는 높은 곳이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였나요? 아니요. 화자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의 공간을 의미하고 있었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강철은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꺾이지 않아 라는 긍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에서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 있었나요? 화자는 현실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초극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틀린 내용이라서 정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한 찐 포인트로 작품 정리하러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시면서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잘 배우셨나요? 선생님은요 이육사 시인의 시를 가르칠 때마다 참 좀 숙연해
지는 것 같아요. 좀 오래전이긴 한데요. TV에서 광복절 특집으로 이육사 시인과 관련된 드라마를 해준 적이 있어요.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집요하게 이육사 시인의 뒤를 쫓는 형사가 나옵니다. 되게 많이 괴롭히게 돼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육사 시인을 지켜보고 그리고 이육사 시인의 쓴 시를 보면서 결국에는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 형사가. 그래서 이육사 시인을 설득하게 되죠. 뭐라고 설득하냐면 너가 나르던 군자금의 배우를 나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너도 놔주고 당신의 그 시들도 놔주겠다. 당신은 나가서 시를 써야 하는 사람이다. 당신같이 이렇게 시를 잘 쓰는 사람이 감옥에서 그냥 갇혀서 살기에는 너무너무 당신의 시가 훌륭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육사 시인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주 초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살아서 나가면 내가 시를 쓸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 바로 이육사 시인의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운 절정에서 극한 상황을 넘어선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지한 국어 이지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어가 이지해지는 그날까지 이지 선생님과 함께해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